청담동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가톨릭 독서 콘서트가 나날이 깊어지고 더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독서 콘서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소설가 김주영 선생을 모시고 독서 콘서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 음악 연주회 있는 거 다 아시죠? 오늘도 아름다운 연주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플루트 연주를 함께 하실 겁니다. 플루티스트 김양희 카타리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현옥 카타리나 두 자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플룻 연주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에센스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한 작가 47년의 문학 인생의 에센스, 엑기스를 우리가 만날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음악적인 탤런트를 가진 분들의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통해서, 또는 작가의 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김주영 작가도 71년에 등단을 하셔서 현역으로 왕성하게 47년째 활동하시는 더 이상 첨언이 필요 없는 작가이시죠. 여러분, 47년 문학 인생의 진수를 여러분, 나의 삶, 나의 문학, 그리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김주영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소개하는데, 오늘 강연 제목에 문학 인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뒤에 김주영의 신앙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 살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아주 산골인데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거기 내려가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왜 거기서 혼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105세까지 사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기자가 가서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장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아내 없이 살았네. 잔소리 안 듣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옛날에 살던 집에, 아내가 있는 집에 와서 앉아있다니까 여성분이 전화를 했어요. 어떤 여성분이. 들어보니까 포항 인근에 사는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에 자기가 대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객주문학관인데 와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라는데 긴장을 해서 잠시 머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내가 머뭇거리는 까닭을 알아채고 가볍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말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만나기로. 오늘도 제가 사실 가방끈이 매우 짧습니다.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깊이 아는 게 없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은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 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니까 가볍게 몇 마디 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요사에 들어서 강아지를 기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강아지를 한 3, 4년 지간에 급속도로 강아지를 기르는 분이 불어났습니다. 왜 저럴까? 아마도 외로움 탓이 아니겠느냐. 가족으로부터 혹은 주위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로부터, 반려견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강아지를 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배신
하지 않죠. 그죠? 인간처럼 좋았다가 삐졌다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주인을 죽기 직전까지 주인을 따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서 강아지를 기릅니다. 외국의 사례인데요.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이 여인은 돼지를 길러요. 돼지. 아주 작은 돼지를 기르는데 아마 예방주사를 맞으러 동물병원에 온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놓으니까 이 여인이 울고 있어요. 왜? 얼마나 돼지가 예방주사 맞을 때 아플까? 심지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주사 맞히는데 우는 사람 봤어요. 근데 뭐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다녀온 분들도 많겠죠. 인도에 가면은 바라나시를 꼭 들리게 되죠. 겐지스강에 지나는. 근데 이 겐지스강 상류는 아주 맑습니다.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아요. 그런데 이 강물이 바라나시를 지나면서 아주 혼탁해집니다. 정화되지 않는 오염된 물이 그대로 그 바라나시 시내에 있는 오염된 물이 그 겐지스강으로 흘러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강변에 화장장이 있죠, 그죠? 화장장에서 내다 버린 반쯤 이렇게 태운 시체, 또 다 태운 시체를 그 강에다 버립니다. 인도의 남부에서 살고 있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냐 하면은 이제 목숨이 다해가는 자기 어머니를 동양 그릇을 손에 쥐어서 무임승차 열차에 태워줍니다. 열차에 태워주면은 이 어머니는 그 길로부터 그 동양을 받아가면서 바라나시에 도착하죠. 한 달이 걸려도 좋고 두 달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양 그릇에는 한 푼, 두 푼 동전이 쌓이기 마련이죠. 바라나시에 도착해서는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면서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죠. 근데 그 사람 계속 동양 그릇을 들고 다니죠. 새벽이 되면은 인도의 경찰이 거리로 양쪽 거리로 해서 이 그 간지스강 쪽으로 쭉 그 순찰을 나갑니다. 그러면 길가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럼 거적대기를 들춰보고 살아 있으면은 그냥 두고 죽었으면은 시체를 거두고 그다음에 동양 그릇을 거두어서 바라나시 겐지스강 강변에 가 있는 그 화장장에 갖다 줍니다. 그럼 화장하는 사람은 시체와 동양 그릇을 보고 장작을 가지고 옵니다. 동양 그릇이 가득 찬 사람은 장작을 많이 가져오고 반쯤 찬 사람은 장작을 좀 적게 가져옵니다. 태워주죠. 장작을 적게 가져온 사람들은 이렇게 반쯤 으슬러 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그 강에. 저도 그 강에 가봤습니다만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데다가 화장장에서 내다버린 시신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면 팥죽 위를 가는 것 같아요. 팥죽. 그런데 해가 뜨기 전부터 인도 전국에 모여든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심지어 그 물을 먹기도 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라나시에 흐르는 겐지스강의 물에
모욕을 한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렸다는 기록은 내가 못 봤습니다. 아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탓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위로받기 때문에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피부병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먹는다든지 우리가 그 바르면 대부분 피부병 걸릴 겁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것이 종교가 주는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지만은 종교적인 신념이 주는 효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그 신앙보다는 문학이 주는 위로 이걸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미시시피강 하류에 포장도 안 돼 있는 추럭 한 대가 지나가면은 먼지가 폭이 일어나서 한 30분이 돼야 그 먼지가 가라앉는 그런 아주 깡촌에서 텔레비전을 보려면 거기서 우리 동네 이수로 40리를 걸어 나가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깡촌에 미혼모의 18살 먹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는 술주정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어머니. 18살 때 오프라 윈프리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길렀어요. 그러면 누구의 딸이냐?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 전에 그 동네로 휴가 나온 흑인 병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흑인 병사 이름만 알고 주소가 어딘지 전화번호가 어딘지 모릅니다. 귀대해버렸어요. 귀대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기릅니다. 9살 때 외사촌이 오프라 윈프리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심지어 외삼촌까지도 이 오프라 윈프리를 욕보입니다. 그리고 14살 때 미숙아를 낳았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낳은 지 사흘 만에 죽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은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어떠냐 하면은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책 한 권을 들고 이 책이 이러이러한 책인데 저도 읽어보니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소설도 괜찮고 시도 괜찮고 과학서적도 괜찮고 사회과학서적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책이 200만 부 이상 팔립니다. 미국 내에서요. 그런 작가가 24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200만 부 팔렸다 그러면 세계 159개로 번역이 됩니다. 그 사람은 돈방석이 안 씁니다. 그러나 그 작가가 오프라 윈프리와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256명이라는) 방청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다가 전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차 키를 하나씩 줍니다. 256명. 바깥에 나가니까 256대의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타고 집에 가라 이거예요. 자동차를 살 수 없는 빈민들을 모아놓고 강연 1시간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알기로는 미국 연예인들 중에 5 손가락에 꼽힐 만큼 부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인기 조사를 하면은 5사람 안에 들어요. 존경하는. 이 여자가 그런 미국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신 성분이 형편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는데 아무도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 오프라 윈프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말로 하면 욕말로 하면 미친년이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살에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 남자 물론 거리에 떠도는 흑인 총각입니다. 그 총각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았냐? 마약을 같이 했어요. 마약을. 그것도 아주 독한 걸. 그래, 왜 너 그 마약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사귀었나? 이렇게 물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싶어서 마약을 같이 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버릴까봐 싶어서 마약을 같이 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초등학교를 제가 6년을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점심을 먹는 날은 운동의 날과 소풍날이었습니다. 점심을 계속 굶었습니다. 뭘로 먹냐? 물. 지금 제가 80입니다. 근데 잔병이 하나도 없어요. 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가 왜 잔병이 이렇게 없냐? 감기도 안 걸립니다, 저. 그리고 저와 동년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는 내 생각에 꼴찌였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아이들이 놀러 갑니다. 가수원에 가가지고 사과도 따먹고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무도 뽑아 먹고 이러는데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한 38명 되죠. 내가 쭈적쭈적 따라가면은 날 보고 그럽니다. 김주영, 넌 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돌아서죠. 돌아설 때 그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낭패, 패배감, 이게 평생 갑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그때 날 보고 가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 다 죽어버렸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찮아요. 이게 미국의 어떤 사례입니다만은 회사 중견 간부가 이웃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날씬하게 차려입고 여행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소에 가서 차를 기다립니다. 버스 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이러다 보니까 차는 아직 올 때 멀었고 배는 조금 고픕니다. 이래 보니까 맞은편에 도넛 가게가 있습니다. 도넛 가게 가서 도넛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비닐봉지 싸주는데 그건 미국 같은 좀 종이봉지 싸주죠. 싸가지고 가방하고 벤치에 놓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 본지가 얼마 안 돼서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습니다.
뭡니까? 정유소 있는 벤치니까 임자가 없죠. 아무나도 앉아도 되는데. 근데 보니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냄새. 보니까 노숙자입니다. 이 노숙자가 앉더니, 좀 하더니, 종이 봉투를 뒤져서 도넛을 꺼내 먹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아무리 노숙자지만은, 내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도넛을 한 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먹겠습니다. 무리하게도.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꺼내 먹습니다. 그래서 에란 모르겠다 싶어 자기도 하나 꺼내 먹습니다. 그래, 이 노숙자가 또 꺼내 먹어요. 그래, 이때 좋아,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 자기도 이제 꺼내 먹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5개를 산 것 같아요. 5개를 가지고 이 노숙자가 아주 건방지게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반개 자기 먹고 반개는 이 사람 줍니다. 건네줘요. 그래서 받아 먹었어. 받아 먹고 얼마 돼서 이 노숙자는 어디 가버렸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가방 들고 일어서니까 자기가 산 도넛 봉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방 밑에. 노숙자가 산 도넛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꼭 부자라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위로를 받을지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이게 살다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대신 어디 가서 자꾸 징징대지 마라 이게야. 징징대지 않고 그냥 있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징징대지 않았다 이게야. 누굴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찾아가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8살 때. 그래서 노력 끝에 이름만 알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자기 사는 동네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한참 만에 아주 깡마른 바싹 마른 흑인 여자 하나가 문을 열어줍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데 누구를 찾아왔다. 이 집 그 집 맞느냐? 그게 딱 듣더니 그 여자가 그럽니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얘기해라. 그래서 3시간 동안 오프라 윈프리가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경과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합니다. 3시간. 근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남 모르는 그 여자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내 하찮은 인생, 하찮은 내 이 인생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내가 그럽니다. 내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가 2마디 하면 내가 뭐를 하는지 아는 시끄러! 말문을 막아버린다. 40 넘어서, 오늘 뉴스 보니까 40 넘어서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쌓이고 쌓인 말에서 온다 그래요. 뭐 뚜렷한 이유가 뭐 남자가 뭐 외도를 했다든지 어디 재산을 까먹었다든지 이게 아니고 말을 함부로 했다. 안 해보고 2년 전년 해가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성당에 나와서는 하느님 하고 울면서 집에 가서는 마누라 보고 2년 전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이혼 사유가 그게 제일 많대요.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어긋났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찬물 한 컵 안 먹고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건 오프라 윈프리의 이붓 엄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책을 봐라. 그 두 가지를 1년 동안만 하면은 네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 이거 오프라 윈프리 자서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18살 먹을 때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찮은 자기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한문 한 번 팔지 않고 들어줬다 이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밥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일기.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그걸 매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저희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매일 씁니다. 매일. 그럼 이런 일기를 매일 씀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냐?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소중하게 가는 게 뭔가? 그걸 발견하게 해줬다. 이 일기를 씀으로 해서 자기에게. 이게 글쎄 감사를 자꾸 반복하면서 자기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줬다.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가 존경받아야 될 조건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미국 남부에 형편없는 그런 촌락에서 태어났고 교육도 못 받았고 결혼도 못, 동거하는 사람은 있는 모양입니다만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하지만 창녀와 조금도 다름없는 자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죠. 흑인입니다. 게다가 뚱보예요. 모든 악조건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악조건이 호조건이 되고 좋은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감사의 일기를 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건 등대지기 뿐입니다. 누굴 원망하다 보면은 전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마누라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절대로 그런 마음 품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등대지기처럼. 이렇습니다. 한하운 시인이 있습니다. 한센병원을 앓다가 돌아가셨죠. 함경도 한북 출신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40세에 넘으면서 이 양반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뭘 읽기 시작했어요? 눈썹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어요. 발가락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시에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은 모두가 아름다웠다. 여기 있는 것, 남은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이 꽃과 같은 삶과 꽂힐 수 없는 삶과의 갈등 사이길에 쩔룩거리며 서 있다. 잠깐이라도 이 낯선 집 추녀 밑에 서서 우는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이 소록도로 가는 길에 쓴 시인데요. 이 시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누굴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 대목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이 없어요. 내 탓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제가 저 밖에 책이 쌓여 있는데 저 책인데요. 원래는 책 제목을 뜻밖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출판사에서 생으로 고치자고 해서 한 권이나 더 팔릴까 싶어서 출판사 의견을 따랐는데 좀 후회되네요. 뜻밖의 인생이라고 할 걸. 그렇습니다. 제 책은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정희자 여사가 어디 헤어진 못 본 지 오래되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 네. 그 양반 내보다 나이가 많이 적은데 날 보고 말 놓습니다. 네. 김주영 그러더니 예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왜 사람을 울려? 이거 전화 끊었거든요. 이 책을 봤다 이거지. 한 가지 사례를 듣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죠? 몇 시까지입니까? 네? 다 됐습니까? 그래요. 제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전에 어떤 방송사하고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를 종단했어요. 브라지보스톡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브라지보스톡에서는 계속해서 자동차로 모스크바까지 이동합니다. 10월 초순인데 한 달 예산했는데 한 달 조금 넘어서 한 40일 됐습니다. 계속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한인 후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취재하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겁니다. 한 3, 4일 돼가지고 모스크바에 도착하니까 아침에 제작비가 없어서 그냥 쉴 사이 없이 촬영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모스크바 변두리에 어떤 형편없는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 진눈개비가 날립니다. 난 그 진눈개비가요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이게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데 송곳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덥습니다. 모스크바의 러시아의 그 진눈개비를 맞아본 분은 아실 겁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이 피부를. 그런데 내려서 저기를 갑니다. 붉은 광장. 붉은 광장에는 뭐가 있나? 거기 가면 첫째 말이죠. 쿵딥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루은백화점.
그 다음에 레닌묘, 바셀리 성당. 유명한 것 다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우선 그 광장 주변에 있는 동상들을 쭉 봅니다. 황제 시절에 있던 황제들 말입니다. 장군들, 레닌, 스탈린,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동상이 쫙 있는데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진흙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 하던 한 선생인데 이름 안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러시아에서 났는데요, 태어났는데 한국말 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한 선생 들어갑시다. 그래,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 말고 저를 부릅니다. 김 선생, 요거만 잠깐 보고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가니까 어디 구석에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아주 초라한 다 벗겨진 그런 동상 하나가 있는데 책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동상 앞에 생화 두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생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우리가 러시아, 제정 러시아부터 소련 연방 지하면서까지 유명한 사람들 앞에 조화가 좀 놓여 있었습니다. 조화, 그죠? 100년 가도 안 변하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는 조화는 없고 생화가 두 뭉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생 보고 물었습니다. 한 선생, 이거 어느 꽃집에서 갖다 놓나? 이 한 선생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여기 안내를 합니다. 반드시 여기 오는데 이 동상 앞에 생화가 떨어진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얘기해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푸시킨이라는 시인입니다. 러시아에는 유명한 그런 작가, 시인들이 너무 많죠. 이거 다 세계사적인, 세계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런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부터 말이지, 체호브에 이르기까지. 근데 푸시킨도 그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 끼죠. 제가 그때 그 러시아를 종단하면서 러시아 시골에 많이 가봤습니다. 시골에요. 근데 시골을 구경하면서 비로소 이거 러시아가 유럽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브라지보스토 갔다 오셨죠? 모스크바 아니도. 그거 유럽 아닙니까? 그대로 유럽입니다. 적은 돈으로 유럽을 맛볼 수 있으려면 브라지보스토크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유럽 문화입니다. 아시아 문화도 아니고요. 미국 문화도 아니고, 인종은 상당히 잡종이 많이 섞여 있지만은 유럽 문화예요. 시골에 가니까 전부 다 단독주택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도. 그런데 반드시 집 앞에 꽃을 심습니다. 우리는 뭐 심습니까? 채소 심죠. 고추 심고 그거 뜯어먹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다.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집 앞에 꽃을 심어요. 꽃을 심어가지고 그 꽃을 꺾어다 창가에 배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올 적에 그 자기 집 텃밭에서 기른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꼽아가지고 시들지 말라고 기차에 창가에 오자면 적어도 4, 5일 걸리죠. 가다마다 하니까 이 기차들이.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 꽃을 죽이지 않고 모스크바까지 가지고 와서 묶어가지고
푸시킨의 동상 앞에 바치고 한다는 게요. 스탈린 앞에도 안 바치고 레닌 앞에도 안 바치고. 왜? 이 시 한 편 때문입니다.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서름이 나를 참고 견디면 기쁨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 중에 너 참고 있으면 돈 한 푼 줄게. 참고 있으면 집 지어줄게. 내 적금 빼가 니 줄게.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지요. 이 시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돈을 준다. 재산을 나눠준다. 돈 많은 여자가 결혼시켜줄게. 그런 말 없지요. 뭡니까? 위로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들은 착취에 시달립니다. 가난에 시달립니다. 추위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술 취한 남편에 시달립니다. 추위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시 한 편이 무한한 위로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오래전에 데뷔를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문학의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도 문학이고 또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문학이고 다 합니다만 저는 이 문학의 원령이 위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그래서 이 뜻밖의 생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죠. 나이 80이 돼서 비로소 위로라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제가요 아는 게 없어서 이렇습니다. 정말. 그러나 송파구청이라는 데 건물에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것도 아니다 이래 써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늦은 건 아니다 말이야. 야,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이죠. 그러나 아무리 위로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느님도 조차도 해결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승객들 잔뜩 실은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아주 감당 못할 풍랑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전복이 됐어요. 파손이 됐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한 7살 먹은 소년이 이 배에서 떨어져 나온 이런 판잣대기를 하나 그안고 파도를 타고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섬에 도달했어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섬인데 무인도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섬에 뭐 야자수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걸 따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마침 주머니에 있던 젖어 있는 성경책 한 권을 조그마한 성경책 햇볕에 말려서 이래 보고 할 일 없으니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아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모양이죠. 이 소년이.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 일과를 40살 먹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때 배 한 척 안 지나가고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소년이 40살 먹을 때까지 그 혼자 있었습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느님이 드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년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섬에 내렸습니다. 드론을 타고 내려가지고 그 소년 앞에 나타났죠. 자네가 내가 보니까 정말 기특하네. 이 세상에서 날 그렇게 찬양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는 자네가 어뜸이야. 자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40살 먹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나타나면 이 얘기를 하려고 작정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제가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육지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먹으면서 쭉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배 한 척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 그러니까 육지하고 육지 어디가 육지라는 건 하느님 아실 테니까 다리를 하나 놔주십시오. 저 혼자 다리를 건너서 육지로 나가게. 하느님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느님이 가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의 그 애틋한 심정은 오를 리 없네. 그러나 한번 더 침착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자네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자재, 시멘트, 인원, 시간, 이건 크나큰 낭비가 아니겠나? 여기서 육지가 지금 상당히 머네. 그러니까 자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니 다음 소원을 얘기하게. 그건 꼭 들어줄게 내가. 어떤 일이든 들어줄게. 이 사람이 이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7살 때 여기 섬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성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육지에 나가서 여성과 만나서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가족을 이루어서 살 텐데 여성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성이 남편을 더 좋아하는지 돈을 더 좋아하는지 내 아이를 더 좋아하는지 푼돈을 더 좋아하는지 하늘을 쳐다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거 전혀 모릅니다. 여성이라는 게 누군가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육지에 나가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느님이 심각하게 듣습니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 놔줄게.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죠.
너무나 인간이 아니겠네. 복잡해서 하느님도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내 스스로 어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느님 능력 없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저도 또 집에 가야 되고 하니까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만큼 얘기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저기 문학이라는 것이 신앙처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의 벽을 뚫고 나면 또 벽이 나타나고 또 벽이 나타나고 김춘수는 대구 주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꽃을 주제로 많은 시를 썼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나는 꽃을 아름답게 보려고 쓰는 책에 꽃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꽃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다른 꽃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서 난 시를 써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죠. 도둑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보석 목걸이를 10만 원 받고 팔 줄 압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서 깊이 잠들 적에 일을 합니다. 배울 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많지요. 남의 뒤만 따라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도둑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밤새워서 하는 이 고통증은 결과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자기 동료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다. 이 도둑에게 배울 점이에요. 배울 점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자에게도 배울 점이 있죠. 공부 지식이 있고 많고 선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배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의외에 사는 게 우연으로 하여금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80평생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연에 만나는 사람, 우연으로부터 명사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 자신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잉태하지면 안 된다. 만들어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냥 끝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또 본전이 나오고 이러면 안 좋죠. 고맙습니다. 네.